안녕하세요. 책 읽고 부자 되는 그날까지 책을 읽고 실천합시다. 책부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했던 금, 은을 실물로 보유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이유는 리스크가 없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수반된다. 하지만 금은 실물에는 리스크가 없다. 금과 은의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가짜 돈의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사람들은 ROI, 즉 투자 수익률을 따지는 이유는 리스크를 감소하기 때문이다. 은행에 돈을 예치할 때 이자라는 형태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실은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특히 엘리트 계층이 돈을 찍어내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다음 도표를 다시 보자. 저축하는 사람이 패배자인 이유. (1913년) 아래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변화되는 그런 그래프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게 엄청난 양으로 지금 찍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가고 있죠. 나는 금화나 은화를 구입할 때 투자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금과 은은 시대 돈이며 그 시대가 변동하는 것은 단지 가짜 돈의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금과 은은 있는 그대로 금과 은이다. 금과 은은 여러분이, 내가, 엘리트 계층이 심지어 마지막 바퀴벌레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뒤에도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금과 은의 실물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구입한다. 남들과 거래하거나 팔 계획도 없다. 워렌 버핏이 계속 주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도 금과 은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돈을 쓰고 싶은데요. 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실은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근사한 차와 좋은 집, 옷, 맛있는 음식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나는 돈이 없거나 심지어 직업이 없을 때조차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호하고 절대로 금과 은을 내다 팔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팔지 않는 것처럼 나도 금과 은을 절대로 팔지 않을 것이다. 금에는 리스크가 없다. 1. 거래 상대방 위험 이해하기. 거래 상대방 위험은 진짜 금융용어를 익히고 금융 지식을 넓히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필수 용어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또 불린다. 모든 투자에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수반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채무 불이행이란 계약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당신의 친구가 $100를 빌려가면서 10년 뒤에 $110를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치자. $10를 당신 친구에게 $100를 빌려주는 데 대한 위험 부담이다. 즉, 그 $10는 거래 상대방 위험이다. 만일 친구가 직업도 없고 이미 당신에게 $1000의 빚을 진 상태라면 이자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거래 상대방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쯤 되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싫어라고 대답하는 편이 나을 테지만 그러면 친구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요청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바로 은행에서 바라는 일이다. 은행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그들은 우리가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주길 바란다. 은행은 저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버는 게 아니다.
그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번다. 거래 상대방 위험이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당신이 집에 보험을 든다고 치죠. 보험 계약은 거래 상대방, 즉 보험회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집에 불이 났는데 보험회사가 파산했다면 당신의 집과 보험은 둘 다 아무 가치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다음 그림에서 보듯 200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2008년 이쯤이죠. 도표의 음영 부분은 미국의 경제 침체기를 의미한다. 앞서 내가 예로 든 친구와 같은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대출받았다. 은행은 기뻐하며 당신의 서브프라임 등급 친구에게 서브프라임 융자를 해주었다. 그런 다음 은행은 투자은행에 그 주택융자를 판매했다. 투자은행은 수천 개의 서브프라임 융자를 패키지로 묶은 파생상품에 주택저당증권, 즉 MBS라는 이름을 붙였다. 투자은행은 MBS를 정부와 투자펀드, 연금제도 및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판매했다. 그리고 모든 거래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들 엘리트들은 일종의 보험인 신용부도 수합을 구입했다. 그렇게 모두 부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 모두가 수수료를 챙겼기 때문이다. 불의의 타임지 기사를 다시 인용해보자. 새 자산을 구축하기보다 자산을 복잡하게 옮기는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창조했다. 파생상품, 신용부도 수합을 비롯해 매혹적이고 위험부담이 높은 금융도구를 구원해냈고 이는 빠른 수익이라는 황홀경을 낳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과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이들을 분리시켰다.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융자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파생상품이 무너졌다. 워렌 버핏이 2002년에 파생상품에 대해 경고한 대로였다. 파생상품은 진정 금융계의 대량 살상무기였다. 감옥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돈을 번 사람들은 전부 부동산 중개인에서 모기지 중개인, 은행과 투자은행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돈을 그대로 지켰다.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고 집과 저축 미래를 잃었다. 미국 정부는 빚더미에 허덕대고 있는 이는 즉 납세자와 그 자녀들, 손자들 세대까지도 계속 은행가의 보너스를 대신 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금에는 리스크가 없다. 2. 신용부도 수합 이해하기. 보이지 않는 돈의 세계에서 신용부도 수합은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보험, 생명보험만큼이나 중요한 수단이다. 신용부도 수합에는 세 당사자가 개입되어 있다. 첫 번째는 채권 매도자, 채권 매입자, 채권 보험사. 채권 매도자는 빚을 모아서 판매하면서 그것을 채권이라 부른다. 매도자는 시간이 흐른 뒤의 수익, 이자, ROI를 지불하기로 동의한다. 이는 당신의 친구가 $100를 빌려주면 1년 뒤에 10%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위의 사례에서 돈을 빌린 당신 친구도 당신에게 채권을 판매한 셈이다. 채권 매입자는 이 채권을 매입한 다음 시간이 지나면 수익, 이자, 즉 ROI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런 경우 채권 매입자는 친구에게 $100를 빌려준 당신이다. 당신은 1년 후에 친구가 $110를 갚으리라 기대한다. 채권 매입자인 당신은 채권 매도자인 당신 친구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언을 받고 싶다. 그래서 당신과 친구는 채권 보험사를 찾아가 보험사에서는 당신이 $100, 원금과 $10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보증해준다. 신용부도 수합은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대비한 보험이다. 금에는 리스크가 없다. 3. 파생상품 이해하기.
파생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면 오렌지를 생각해보자. 오렌지를 꽉 쥐면 오렌지 주스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오렌지 파생상품이다. 오렌지 주스에서 수분을 증발시키면 농축 오렌지 주스가 되는데 이것 또한 또 다른 파생상품이다. 서브프라임 대출자가 금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주택을 구입하면 엘리트 계층은 대출자와 주택을 이용해 주택저당증권이라는 파생상품을 만든다. 그러면 보험사가 그 상품에 대해 또 다른 파생상품인 신용부도수합을 만든다. 그 결과 엘리트 계층은 큰돈을 벌고 보너스를 받는다. 이 카드로 만든 집이 와르르 무너진 뒤에도 말이다. 그러나 그 뒤로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새로운 금융 파생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브릴은 이렇게 쓰고 있다. 엘리트들의 돈과 권력, 로비스트와 변호사를 대동한 대공세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히게 할 정부, 기관과 의회, 법조계를 괴멸시켰다. 이해 못해도 걱정은 하지 말 것. 거래 상대방 위험과 주택 저당 증권, 신용 부도 수합을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상의 99%는 보이지 않는 돈의 세상에서 무슨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친구들 몇 명을 모아 브릴과 내 책을 읽어보고 토의해보는 것도 좋다. 잊지 마라.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게 훨씬 낫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제도가 전부 거래 상대방 위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은행은 안전한 곳인가? 앞서 이야기했듯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것은 거래 상대방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해 25만 달러 가까이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이유는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은행과 정부는 불안으로 인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예금액을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0만 달러를 예금에 두었는데 은행이 파산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액인 25만 달러가 전부다. 만일 당신이 지역은행에 돈을 예금하러 가면 은행은 저축계좌를 열 것인지 금융시장 계좌를 열 것인지 물을 것이다. 이자율은 MMA가 조금 더 높다. 그 이유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평생 모든 저축을 맡길 정도로 은행을 신뢰한다면 차라리 MMA가 낫지 않을까? 금과 은을 신뢰하라. 금과 은은 진짜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다. 신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고 부도를 내지도 않는다. 나는 은행에 안전금고에도 금은을 보관하지 않는다. 나는 은행도 정부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인간일 따름이니까. 요즘에는 경비원이 달린 사설금고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 얼마 전 나는 싱가포르에 있는 사설금고를 살펴보았다. 주 비행장에서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활주로가 연결된 곳이었다. 내가 매니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개인 비행기 한 대가 비행장에 착륙하더니 개인 활주로를 따라 금고가 있는 곳으로 갔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무장 경비원 2명이 잠겨있는 금속 상자를 3개를 짐칸에서 내렸다. 그게 내용물이 금고에 들어갔고 서류에는 서명을 마치고 비행기가 다시 이륙했다. 그 사이에도 비행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개인 비행기를 운영할 정도가 아니라면 금과 은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방화금고 안에 넣어두는 것도 좋다. 다만 누군가에게 금고와 열쇠가 있는 장소를 알려줄 생각이라면 상대방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과 은을 실물로 보유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